30쪽만 미리 보기. 당신의 다음 책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누군가는 그녀를 질투합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짜 비밀을. 오늘 소개할 책은 비밀 하나 알려줄까입니다. 이 책은 마지막까지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를 흔드는 심리 스릴러입니다. 그럼 비밀 하나 알려줄까의 첫 30쪽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보낸 사람 알 수 없는 번호. 비밀 하나 알려줄까? 내 아들은 네가 생각하는 곳에 없어. 보시는 것처럼 막 오븐에서 꺼낸 따끈따끈하고 쫀득한 퍼지 브라우니 한 판이 완성됐어요. 나는 오븐 장갑을 낀 손으로 브라우니가 담긴 쟁반을 들어 올려 부엌 한가운데 세워둔 삼각대 앞으로 가져갔다. 디지털 카메라 렌즈 바로 앞에 내밀고 시청자들이 잘 볼 수 있게 쟁반을 살짝 기울였다. 다시 봐도 먹음직스러웠다. 자, 이제 맛을 볼 차례죠. 식탁 위에 놓인 칼을 집어들었다. 초콜릿 향이 진하게 풍기는 브라우니를 큼직하게 한 조각 잘라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땐 구운 걸 맛보면서도 화면에서 지저분해 보이지 않게 먹는 요령을 찾느라 같은 장면을 몇 번이고 찍곤 했다. 너무 맛있네요. 사실 굽는 시간을 5분쯤 넘겼다. 그래서 약간 퍽퍽했다. 그래도 화면에선 전혀 티가 나지 않았다. 그게 영상의 장점이었다. 남은 조각을 내려놓았다. 늘 딱 한 입만 먹고 끝냈다. 화면 속에서 폭식하는 건 보기 흉하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한번 맛보면 잊기 힘든 브라우니의 비밀 레시피였습니다. 굽는 시간을 넘기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오늘 에이프릴의 달콤한 비밀이 마음에 드셨다면 유튜브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렌즈와 시선을 맞췄다. 잘 자요, 엄마. 이게 내가 영상 마지막에 늘 하는 멘트였다. 내 쇼의 제목은 에이프릴의 달콤한 비밀이다. 여기서 비밀이 이 쇼의 미끼였다. 매 에피소드마다 디저트를 남들보다 훨씬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비밀 팁을 몇 가지씩 공개했다. 맛있는 브라우니의 비밀이 뭐냐고? 좋은 다크 초콜릿을 녹여 코코아 가루와 함께 섞는 거다. 카메라를 끄고 마이크를 떼 내자 그제야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이 풀렸다. 생방송도 아닌데 화면 앞에만 서면 수천 명의 구독자 앞에 선 것처럼 긴장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했다. 촬영하는 동안 치워둔 휴대폰을 찾으러 거실로 나갔다. 영상을 찍을 때는 휴대폰을 절대 가까이 두지 않았다. 촬영 중 문자를 몰래 확인하는 건 너무 프로답지 못하니까. 예상대로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우리 집에서 한 집 건너에 사는 줄리의 문자였다. 그녀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다. 조금 과하게 열정적인 면이 있긴 했지만 아이를 낳기 전까지 변호사로 일하던 사람이라 그럴만도 했다. 화요일에 학부모 교사 협의회 PTA 올 거지? 줄리는 이 질문을 5,000번은 넘게 했다. 그리고 내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다. 응, 갈 거야. 나는 우리가 서로 알게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PTA 회의를 빠진 적이 없었다. 그래도 답장을 안 하면 그녀가 토라질 게 뻔했다. 그래서 재빨리 답장을 보냈다. 응, 갈게. 그럼 회의 시작 20분 전에 와서 테이블이랑 의자 세팅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신음을 삼켰다. 결국 이렇게 말려들 줄 알았다. 줄리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다. 늘 좋은 뜻에서 하는 일이었고 PTA 회장 노릇도 누구보다 잘 해냈다. 물론이지. 그때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더 눈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보나 마나 스팸일 게 뻔했다. 아니면 내 번호를 어쩌다 알아낸 팬일지도 몰랐다. 아무리 비밀로 하려고 해도 가끔 번호가 새어나갔다. 벌써 2번이나 번호를 바꿨다.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다. 비밀 하나 알려줄까? 내 아들은 네가 생각하는 곳에 없어.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뭐라고? 등골을 타고서 싸느라고 불쾌한 기운이 훅고 올라왔다. 바비는 뒷마당에 있어야 했다. 우리 집 뒷마당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바비와는 내가 영상을 촬영하는 동안엔 마당에 있거나 자기 방에 있기로 약속했다. 물론 그 약속을 지키는 건 절반쯤 됐다. 바비는 늘 무슨 핑계를 대며 끼어들곤 했다. 그래서 오늘 촬영 내내 한 번도 방해하지 않은 게 은근히 자랑스러웠다. 장난이겠지.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했다. 다리가 살짝 후들거렸다. 뒤쪽 현관으로 나가 잔디를 훑었다. 당장이라도 깎아야 할 만큼 무성했다. 두 그루의 나무와 바비에게는 이제 조금 작아진 그네까지 차례로 살폈지만 어디에서도 바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무 뒤에 숨었을지도 몰랐다. 바비는 숨바꼭질을 정말 좋아했다. 바비. 대답 대신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다. 에이프릴? 심장이 쿵쾅거렸다. 몸을 돌리자 남편 엘리엇이 서 있었다. 아르마니 슈트를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일요일인데도 출근하려는 눈치였다. 일 중독자인 남편에게서 다른 모습을 기대하긴 어려웠다. 예전엔 그게 미치도록 싫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나 이제 나가려고. 그가 말했다. 잠깐만.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갔다. 뒷마당에 바비가 없어. 엘리엇은 넥타이를 고쳐맸다. 강렬한 빨간색 넥타이였다.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는 모양이다. 9년 전 처음 그 넥타이를 봤을 때가 떠올랐다. 나는 말 그대로 넛을 잃었다. 엘리엇 마스터슨 같은 남자는 처음이었다. 내가 만나본 남자들 중 가장 잘생기고 가장 매력적인 남자였다. 그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남자가 언젠가 내 남편이 되고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슈트와 넥타이가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감상할 여유 따윈 없었다. 머릿속은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바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로 가득했다. 정말 마당에 없어? 그가 물었다. 없어.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어. 이것 좀 봐. 엘리엇은 내 휴대폰을 받아들고 머리를 문지르며 메시지를 읽었다. 아마 그냥 장난일 거야. 엘리엇이 말했지만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누가 나한테 이런 장난을 쳐? 글쎄. 당신 이제 유명인이잖아. 사람들이 다 알아봐. 누가 쿠키를 망쳐놓고 괜히 당신한테 화가 났을 수도 있고. 엘리엇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유튜브 채널 덕분에 우리 롱아일랜드 동네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내 번호를 알아내 섬뜩한 문자를 보내온 일도 몇 번 있었다. 하지만 그게 실제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위층에 있지 않을까? 엘리엇이 말했다.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1시간 내내 나는 부엌에 있었다. 바비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면 반드시 나를 지나쳐야 했다. 못 봤을 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바비는 아직도 밖에 있는 게 분명했다. 어디 숨어 있는 걸지도 몰라. 내가 말했다. 바비는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나를 놀라게 하는 걸 좋아했다. 하, 놀랐지?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매번 혼낼 타이밍을 놓쳤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귀엽지 않았다. 내가 위층 좀 확인해 볼게. 엘리엇이 말했다. 나는 집 옆쪽으로 가볼게. 갑자기 숨이 막히듯 더워졌다. 선명한 빨간색 블라우스를 잡아당기며 뒷마당으로 나갔다. 카메라 앞에서는 늘 이렇게 원색에 가까운 단색 옷을 입었다. 보통 촬영이 끝나면 바로 갈아입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플랫 슈즈가 축축한 잔디 위에서 질척거렸다. 바비. 다시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상할 건 없었다. 숨어 있다면 당연히 들키지 않으려 할 테니까.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아무리 숨바꼭질을 잘해도 고작 7살이었다. 이쯤 되면 혼자 킥킥 웃음이 터졌을 시간이었다. 나는 그 웃음소리를 기다렸다. 아니면 낙엽을 밟는 소리라도. 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가슴을 콕 찌르는 듯한 공포가 다시 한번 밀려왔다. 그때 시선이 뒷마당으로 통하는 문에 멈췄다. 집을 거치지 않고 마당을 드나들 수 있는 유일한 출입구였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다시 문자 메시지를 띄웠다. 내 아들은 네가 생각하는 곳에 없어. 손이 너무 떨려 답장을 보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너 누구야? 바비는 어디 있어? 그 자리에 선 채 화면만 바라보며 기다렸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서둘러 집 안으로 뛰어들다 계단을 내려오던 엘리엇과 마주쳤다. 위에 있었어? 잠깐 희망이 스쳤지만 엘리엇은 곧 고개를 저었다. 방은 다 확인했어? 내가 다그쳤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방에도 없어.
가슴을 찌르던 공포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다리에 힘이 풀려 몸이 휘청했다. 뒷마당에도 없어. 문도 열려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런데 엘리엇은 여전히 침착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정말 걱정이 안 되는 걸까? 아니면 감추는 걸까? 그는 변호사였다. 감정 숨기는 법쯤은 몸에 밴 사람이었다. 진정해, 에이프릴. 그가 말했다. 바비 알잖아. 아마 레오랑 놀러 갔을 거야. 레오는 바비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공교롭게도 줄리의 아들이기도 했고 집까지는 걸어서 1분도 걸리지 않았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날카로워졌다. 그러래 아니야. 아니, 바비라면 딱 그럴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물론 요즘 바비는 우리가 허용하는 선을 조금씩 시험하긴 했다. 어쩌면 엘리엇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지금쯤 레온의 집에서 놀고 있을지도. 하지만 바비가 거기 있다면 줄리가 문자를 보내면서 한마디쯤 하지 않았을까? 그럼 내가 받은 문자 메시지는? 아까까지만 해도 장난으로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바비가 아직도 안 보이자 그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리엇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줄리한테 전화해볼게. 그가 입을 열기도 전에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어 즐겨찾기에 저장돼 있는 줄리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5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안 받아. 원래 잘 안 받잖아. 심장이 요동쳤다. 나는 엘리엇 곁을 밀치듯 지나쳤다. 직접 가봐야겠어. 엘리엇은 미간을 찌푸렸다. 괜찮을 거야. 분명 레온의 집일 거라고. 그래. 내가 중얼거렸다.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조용히 납치당하는 일은 없어. 그런 건 소설에서나 나오는 얘기야. 현실에서는 거의 없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노려봤다. 방금 모르는 번호로 그런 문자를 받았고 지금 애가 사라졌어. 그래도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해? 엘리엇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었다. 엘리엇이 뒤따라 나왔다. 내가 올리번에도 확인해 볼까? 올리번은 같은 블록에 사는 바비의 또 다른 친구였다. 그의 집은 모퉁이 끝까지 내려가야 해서 바비가 거기까지 갔을 것 같진 않았다. 그래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게 해줘. 엘리엇이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나서는 게 고마웠다. 하지만 그가 금방 찾을 거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우리는 각자 확인해보고 바비를 못 찾으면 다시 만나기로 했다. 못 찾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거의 뛰다시피 줄리네 집으로 향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의 연한 하늘색 집을 지나면 바로 줄리네가 있었다. 바비는 레온의 집에 있을 거라고 계속 되뇌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갔으니 찾는 순간 호되게 야단칠 거라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꼭 안아주고 죽은 깨 박힌 작고 달콤한 얼굴에 키스를 퍼부을 거라고. 비밀 하나 알려줄까? 내 아들은 네가 생각하는 곳에 없어. 대체 누가 그런 문자를 보낸 걸까? 누가 우리 뒷마당에서 바비를 낚아챈 걸까? 바비를 다시는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엄마 촬영하는 거 방해하지 말라고 마당으로 내몰았던 그 순간이 내가 바비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된다면? 세상에. 줄리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 끝까지 차 있었다. 이 블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최근에 지은 집이었다. 엘리엇은 기업 변호사였지만 줄리 남편 키스는 상해의 사건을 맡는 변호사였다. 돈의 단위가 달랐다. 엘리엇도 유능했고 나도 에이프릴의 달콤한 비밀로 꽤 벌었지만 브레슬러 부부는 $100 지폐를 난로에 던져 뗄감으로써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정도로 부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무 의미 없었다. 나는 계단을 뛰어올라 현관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2번. 대답이 없었다. 문을 몇 번 세차게 두드렸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다. 불은 전부 꺼져 있었고 반쯤 열린 블라인드 사이로 보이는 거실도 텅 비어 있었다. 바비는 레오랑 놀고 있지 않았다. 브레슬러 가족은 아예 집에 없었다. 다시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 메시지는 여전히 화면에 떠 있었다.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보낸 쪽에서는 내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시 문자를 쏘아 보냈다. 바비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말해. 답이 없었다. 예전에도 모르는 번호를 추적해 본 적이 있었다.
온라인 전화번호부 같은 곳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니 어쩌면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랐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서 온라인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문자를 보낸 번호를 검색창에 복사해 붙여 넣는 데만 3번이나 걸렸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간신히 선 채 화면을 바라봤다. 로딩 표시가 빙글빙글 돌더니 마침내 결과가 떴다. 등록 정보 없음. 이 번호와 연결된 이름은 없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추적 차단 번호를 사용한 게 틀림없었다. 그대로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경찰에 전화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경찰에 전화하는 순간 바비가 정말로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니까. 그러면 경찰은 수색을 시작할 것이다. 이어질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아드님을 본 게 언제입니까? 마스터슨 부인. 저는 부엌에서 베이킹하고 있었고요. 바비는 뒷마당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 문자를 받았고요. 그럼 아이를 지켜보고 계시진 않았다는 말씀이군요. 죄책감이 날카롭게 찔러왔다. 바비를 지켜봤어야 했다. 한순간도 눈을 떼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집 뒷마당이었다. 문도 잠가뒀고 바비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아이도 아니었다. 7살이었다. 그 정도면 자기 집 마당에서 혼자 놀아도 되는 나이 아닌가? 물론 낯선 사람을 조심하라고는 늘 말해왔다. 모르는 사람과는 말도 섞지 말 것. 절대 따라가지 말 것. 하지만 내가 아는 바비는 누군가 사탕을 내밀었다면 그 모든 경고를 잊고 폴짝폴짝 따라갔을 것이다. 바비는 사탕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흐느낌을 간신히 삼켰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거의 뛰다시피 집으로 향하던 중 새로 이사온 옆집에 불이 켜진 게 눈에 들어왔다. 우리 차와 거의 똑같이 생긴 흰색 SUV가 차고에 서 있었다. 다만 연식은 조금 더 오래돼 보였다. 원래 그 집에 살던 커클랜드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불과 일주일 전 새 가족이 들어왔다. 인사하러 갈 기회조차 없었다. 진입로 앞에서 망설이며 우편함을 바라봤다. 옆면에 쿠퍼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바로 옆집이니 뭔가를 봤을지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새 이웃과 처음 마주하고 싶진 않았다. 아들을 잃어버렸어요로 시작하는 첫인사라니. 그래도 지금은 절박했다. 이런 순간에는 1분 1초가 중요했다. 나는 연한 하늘색 집 계단을 뛰어올라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것 같았다. 대체 누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한 걸까? 왜 하필 나를 노린 거지? 설마 브라운이 한 판을 태워 먹은 것 때문은 아닐 텐데. 잠시 뒤 문이 열렸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올리브색 피부에 짙은 갈색 머리를 느슨하게 틀어 올린 모습. 수수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자 양쪽 볼에 보조개가 패며 분위기가 단번에 부드러워졌다.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선가 본 사람 같았다. 하지만 어디였는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에이프릴이고 옆집에 살아요.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마를 찌푸렸다. 저는 마리아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목소리가 다시 떨렸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제 아들 바비가. 그때 그녀 뒤쪽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렸다. 말을 끝내기도 입이 떡 벌어졌다. 바비였다. 이 여자의 거실에서 다른 남자아이와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안녕, 엄마. 바비의 목소리는 태연했다. 내가 자기를 찾아 헤매다 쓰러질 뻔했다는 사실 따위는 모르는 것처럼. 안도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다리가 풀릴 뻔했다. 바비.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아이에게 달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혼을 내야 할지 안아야 할지 몰라 결국 둘 다 해버렸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나는 바비의 마른 몸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다. 정말 무서웠어. 엄마 너무 놀랐잖아. 바비도 울기 시작했다. 우리는 울면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새 이웃 앞에서 체면 따질 때가 아니었다. 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지? 세상에, 정말 죄송해요. 마리아가 연신 말했다. 바비가 저희 집 앞마당에 왔는데 엄마가 오웬이랑 놀아도 된다고 했다더라고요.
모르고 계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는 마리아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표정을 살폈다. 갈색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당황한 기색에 미안함이 가득했다.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내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뒷마당에서 바비를 낚아챈 사이코패스처럼 보이진 않았다. 전혀. 바비가 혼자 마당을 나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었다. 어쨌든 오늘 밤에는 아주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할 것이다. 그 전에 남은 하루 동안은 실컷 껴안고 키스를 퍼부어 줄 생각이지만 엘리엇에게 급히 문자를 보냈다. 찾았어. 옆집에 있었어. 곧바로 답장이 왔다. 그럴 줄 알았어. 난 이제 출근해. 아들이 실종된 줄 알았던 상황인데도 얼굴 한 번 보러 오지 않는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됐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마리아가 말했다. 적어도 그녀는 이해하는 듯 했다. 정말 죄송해요. 나는 간신히 일어서며 눈물을 훔쳤다. 그래도 아무 일 없었잖아요. 다행이에요. 그럼요. 마리아가 웃어 보였다. 나도 모르게 그녀를 안아주고 싶어졌다. 내 아들을 지켜준 셈이니까. 여기 오지 않았다면 마당을 나온 바비가 어디까지 갔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리고 오웬이랑 정말 즐겁게 놀았어요. 오웬은 아직 이 동네에 친구가 없거든요. 괜찮으시면 다음에 또 놀러와도 돼요. 물론 허락해 주신다면요. 그건 좀 고민이었다. 오늘 같은 일을 겪고 나니 바비를 내 오른쪽 다리에 묶어두고 싶을 정도였다. 쇼는 시끄러워지겠지만 시청자들도 이해해주겠지. 에이프릴의 달콤한 비밀 옆에서 소리 지르는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애와 함께합니다. 그럼 좋죠. 결국 그렇게 말했다. 진심이었다. 아, 그리고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죄송해요. 조만간 찾아뵈려고 했어요. 마리아가 손을 내저었다. 괜찮아요. 곧 계약이잖아요. 다들 바쁘죠. 맞아요. 저희도요. 요즘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요. 마리아가 말했다. 이왕 오신 김에 아이들 노는 동안 커피 한잔 하실래요? 잠깐 앉아서 쉬실 겸요. 플랫슈즈를 신은 발을 옮겼다. 오른발이 욱신거렸다. 그러면 좋겠네요. 고마워요. 바비가 무사히 마리아네 거실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다. 다만 누가 그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만은 무시할 수 없었다.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불길한 뜻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바비가 마당을 나가는 걸 보고 알려주려 했던 것일 수도 있었다. 선의의 이유실지도. 하지만 그렇다면 왜 추적 차단 번호로 보냈을까? 내가 너무 과민한 걸까? 바비는 실종되지 않았다. 멀쩡하다. 게다가 이 동네만 해도 추적 차단 번호를 쓰는 사람은 많다. 문자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유튜브 동영상에 이상한 댓글이 달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 않나. 그냥 있는 게 낫다. 나는 마리아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다. 비밀 하나 알려줄까를 읽으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처음부터 악의를 드러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가장 평범한 얼굴로 우리 곁에 머무는 사람일까요? 이 책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심리 스릴러였습니다. 이후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직접 비밀 하나 알려줄까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다음 책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 30종만 미리 보기였습니다.